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멉니다. 3장, 3개의 장을 하는데 상당히 무게 있는 장에 왔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러나 이 장을 보게 되면은 이 소설의 진수라 할까요? 어느 소설에도 맛볼 수 있는 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었어야 다음번부터 얘기에 헛다리 짚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을 빠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다음번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잘 설명할 테니까요. 아무튼 오늘 이 3개의 장 엄청난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약했는 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거대한 문학 작품 바로 모비딕의 가장 깊숙한 심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이 질문이 되게 흥미롭지 않나요? 어떻게 고래잡이 소설의 단 3챕터 안에 현대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고민이 담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허먼 멜빌의 이 작품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텍스트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고 거기서부터 이 책이 불러일으킨 정말 풍부한 해석의 세계로 차근차근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요. 네, 바로 이 23장에서 25장, 이 세 챕터는요, 멜빌의 세계관을 아주 진하게 농축해 놓은, 뭐랄까, 하나의 캡슐 같아요. 여기에는 딱 2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주 미스터리한 인물 1명과 정말 열정적인 주장 하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벌킹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인물은 우리 인간이 겪는 아주 심오한 갈등 그 자체를 보여주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이나 목숨 걸고 항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좀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벌킹턴이 하는 선언은 땅을 밟자마자 곧바로 다음 항해에 또 서명을 해버립니다. 안전한 육지가 아니라 또다시 그 위험한 바다로 나가겠다는 거죠. 언뜻 보면 정말 이상한 선택인데 멜빌은 바로 이 선택을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멜빌이 제시하는 건 바로 이 두 세계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보세요. 육지는 안전하고 편안하죠. 사회적 관습이 있고 모든 게 익숙합니다. 반면에 바다는 어때요? 위험하고 위기 그 자체죠.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자유가 있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진리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요. 평소에는 육지가 안전한 항구지만 만약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육지는 배를 부숴버리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배는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그 격렬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하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멜빌에게 진리라는 건요,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 거대하고 때로는 무시무시하기까지 한 미지의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힐 때 바로 그때 발견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포경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말한 벌링턴의 선택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멜빌은요, 이 포경업이라는 직업에 대해 아주 열정적으로, 심지어 좀 반항적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변호를 합니다. 멜빌이 이 소설을 쓸 당시에 포경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랬던 거예요. 명예롭지도 않고 그냥 고래 잡는 도살업 아니냐.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다. 군인들처럼 영웅적인 것도 아니고. 멜빌은 이런 편견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과 아주 강력한 논리를 동원해서 이 편견들을 하나하나 아주 체계적으로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우선 팩트부터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 포경업이 말이야? 하면서 그 규모를 딱 보여주는 거죠. 당시에 포경선이 700척이 넘었고 거기서 일하는 선원이 18,000명, 연간 수익이 700만 달러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동네 어부가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당시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세계적인 산업이었다는 걸 숫자로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폭염꾼들이 단순히 고래만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바다와 섬을 탐험했던 선구자들이었고, 스페인이 독점하던 태평양 무역의 빗장을 처음으로 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쇄국 정책을 뚫고 외교의 길을 열었고, 초기 호주 식민지를 돕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공식적인 탐험가나 해군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이 폭염꾼들이 목숨 걸고 세계의 지도를 넓히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호의 마지막은 정말 장엄합니다. 멜빌은 폭염꾼을 제왕처럼 당당한 존재라고 선언해요. 그리고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말하죠. 저기 별자리 중에 고래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 직업의 위대함은 바로 저 하늘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폭염꾼을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까지 격상시킵니다. 자, 지금까지 텍스트 자체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이야기가 후대의 사상가, 비평가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무한한 의미를 가진 텍스트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문학 비평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비평가들은 저마다 다른 종류의 렌즈, 그러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텍스트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역사라는 렌즈로, 어떤 사람은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작품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깊은 의미들을 찾아내는 거죠. 마치 명탐정대 같아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입니다. 똑같은 벌킨턴이라는 인물을 보고도 어떤 비평가는 미국적 개인주의와 진리를 향한 투쟁을 읽어내고요. 또 다른 비평가는 이건 사실 멜빌 자기 자신의 내적 갈등,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과 예술가로서의 위험한 도전 사이에서의 고민이 투영된 거라고 해석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벌킨턴을 보면서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를 예견했다고 보기도 하죠.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나 다른 민주주의, 심리학, 사회학, 문명사적 진실들을 모두 품을 수 있다는 것, 이야말로 위대한 고전이 가진 힘 아닐까요? 그리고 이 해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최근에는 포경업을 찬양하는 부분을 제국주의적인 팽창 욕구의 은유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정반대로 고래라는 거대한 자연에 대한 멜빌의 경외심에서 현대 환경주의의 맹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텍스트는 마치 프리즘 같아서 어떤 시대의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의 의미들을 뿜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멜빌이 과연 무슨 의도로 썼을까를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초월하는 갈등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는 점일 겁니다. 멜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안주하고 싶은 안전한 항구, 즉 육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진리를 위해 뛰어들고 싶은 거친 바다는 무엇입니까? 멜빌은 진짜 성장은 편안한 항구에서가 아니라 미지의 위험과 맞서는 저 폭풍우 속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쭉 오늘 할 내용을 봤는데요. 다시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게 되면은 오늘 우선 23장에서 벌킹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특이한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툭 튀어나올까라는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조금 기다리세요. 어떻든 이름입니다. 벌킹턴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아주 반짝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오늘 또 이제 이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킹턴이라는 사람을 한번 볼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4장에 가서는 포경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요즘도 그러지 않나요? 뱃사람이라면 좀 사람들이 좀 무시하죠. 그 가운데에, 뱃사람 가운데에 고래잡이는 더더욱 당시에 무시했답니다. 워낙 험한 일이라서 더더욱 무시했는데, 이 고래잡이가 그렇게 무시할 일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변호한다 할까요? 그런 얘기가 24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24장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고래잡이 그런 것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게 뭐 나옵니다. 그다음에 25장에 가게 되면은 고래잡이가 얼마나 존엄한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참 존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아니 뭐 형편없는 사람 한다는 걸 알았는데 고래잡이가 존엄하다니 얼마나 존엄할 수 있을까? 그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개의 장을 오늘 할 텐데 이 각 장들이 만만치 않은 무게로 다가옵니다. 길게 하면 한 개의 장을 가지고 1시간 내내 얘기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세 개의 장을 다뤄 나가면서 나중에 또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말하면은 자칫하게 되면은 너무 꼼꼼하게 들어가서 저거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한번 웬간히 보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벌킹턴. 이 사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3장에서 나옵니다. 3장 하면 여러분 금방 잘 안 될 거예요. 뉴 베드포트. 제일 처음에 이제 맨하탄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려고 갔던 자리가 뉴 베드포트입니다. 여기에서 토요일 날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렌트킷으로 가는 배가 이미 끝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밤, 주일 날 밤 그렇게 자고 월요일 날 배를 타고 가야 될 자리가 뉴 베드포트였습니다. 이 뉴 베드포트에서 잠깐 스치다시피 나온 사람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보고 오늘 부분으로 되돌아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물보라 여인숙이라는 여인숙에 들어갔죠. 아주 허름한 여인숙에 그렇게 이제 찾아서 싸구려 여인숙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주 싸구려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또 휴게실처럼 거기에서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르르 그렇게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 주인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 선원들 4년 만에 고래잡이를 하고 만선이 돼 가지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래잡이가 막 끝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자러 온 게 아니고 술 마시러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돌고래 선원들이구만. 제가 빨간 줄 쳐놨죠.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돌고래 선원들이구만. 이게 이제 돌고래라는 게 4년 만에 고래잡이가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선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피지에서 가져온 최신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피지가 남태평양 얘기거든요. 멀고 먼 남태평양 얘기를 이제 듣게 될 끼다. 이런 얘기를 여관 주인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인 워낙 이제 이 동네에 바삭하게 뚫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죠. 우르륵 한 무더기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왁자지껄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약간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고 말하지도 않고 좀 겉도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하지만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약간 겉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혼자 맹숭맹숭한 얼굴로 있는 것이 동료들의 유쾌한 기분을 망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눈치였다. 어쨌든 다른 배사람들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대체로 자제하고 있었다. 나는 당장에 그에게 흥미가 느꼈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키는 180cm가 넘었고 키다리입니다. 한마디로. 어깨는 딱 벌어졌고 가슴은 댐 같았다. 어떻게 가슴을 댐이라 합니까? 그 가슴을 댐이라고 표현한 것도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참 표현력이 대단하죠.
이 남자가 키는 1m 80이고 어깨는 딱 벌어졌고 그 가슴은 마치 댐 같더라 라는 표현을 잘 해줬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온몸에 그렇게 억센 근육으로 이루어진 남자를 나는 이제껏 본 적이 없었다. 얼굴은 햇볕에 걸려 짙은 갈색을 띠었고 그래서 하얀 치아가 대비되어 더욱 눈부시게 빛나 보였다. 뭔가 범상치 않은 모습을 계속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눈의 깊은 어둠 속에는 그에게 별로 기쁨을 주지 못하는 듯한 추억이 감돌고 있었다. 참 이것도 뭔가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목소리는 그가 남부 출신이라는 것을 당장 알려주었고 그 크고 당당한 체격으로 보아 버지니아주의 엘러게니 산맥에 이 엘리게니 산맥이라는 산인데 일종의 큰 산맥에서 나오는 지류 산맥이 나오는 산맥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뭐 산 이름은 안 중요하고요. 어떻든 그쪽 동네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더라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점점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더 나옵니다. 이 산에는 동료들이 소란의 절정에 이르자 눈에 띄지 않게 슬그머니 빠져나갔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대충 어떤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 같죠? 곧 이 사람의 얘기가 이제 끝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렇게 떠들다가 이 사람이 없어진 걸 알고 막 이름을 부릅니다. 벌킹턴, 벌킹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면서 벌킹턴을 다들 찾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 끝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여기다 넣어놨지라고 됐는데 지금 여기에 오게 되면은 다시 딱 나옵니다. 24장입니다. 앞장에서 벌킹턴이라는 선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3장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뉴베드포트에서 여간에 우연히 만난 바다에서 갓 상륙한 키다리 선은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키다리 선은 벌킹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 배가 출발을 했어요. 피코드가 출발했다고요. 출발했는 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들들 떨릴 만큼 추운 그 겨울밤, 피코드호가 차갑고 심술 굳은 파도 속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뱃머리를 찔러 넣었을 때에 이 표현도 참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복수심으로 불타는 뱃머리를 그 차가운 바다에 찔러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넣었을 때 피코도의 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내 눈에 띄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누구라고요? 벌킹턴이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벌킹턴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벌킹턴이 여기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했고요. 그래서 이 등장한 벌킹턴에 대해서 나는 동정심과 두려움에 쌓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겨울 4년 동안의 위험한 항해에서 갓 돌아온 사람이 쉬지도 않고 사나운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바다로 또다시 나갈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그렇지 않나요? 4년 동안 끝나고 난 뒤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죠. 좀 쉬지. 육지에 있으면은 좀 쉬지. 또 인제 이 배를 탄 거를 본 겁니다. 보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육지에 있으면 발바닥이 타는 모양이다." 그래서 육지에 있으면 발바닥이 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를 또 금방 탔는 것 아닌가. 가장 경이로운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이고 깊은 추억은 묘비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니 이 짤막한 한 장에 벌킹턴의 비석이 없는 무덤이다. 이 표현도 참 멋집니다. 오늘 23장, 이 장이 이 벌킹턴에 대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묘비조차도 없는 그런 무덤에 불과한 이 사람을 내가 이제 얘기할 거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벌킹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참 만만치 않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만만치 않은 얘기라는 게 거의 찬사가 이어져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찬양. 어마어마하게 높이 칭송하는 얘기고요. 또 얘기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시처럼 되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중간에 거는 제가 읽지 않고 그 다음 부분, 마지막 부분 볼게요. 자, 그렇다면 누가 벌레처럼 육지를 향해 기어가고 싶어 하겠는가? 이제 이 얘기인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배가 특히 항구 또는 육지 이쪽 부분은 특히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세찰 때에는 오히려 이 육지로 되어져 있는 이 항구 쪽이 배께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바람의 힘에 의해 가지고 배가 밀려 가지고 이 육지에 부딪혀 버리면은 배가 잘못하면은 깨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이같이 바다가 요동칠 때는 먼 바다로 나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처에 이렇게 얼쩡얼쩡하다가는 잘못하면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파도가 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누가 벌레처럼 기어가려고 육지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기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어떻든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것들의 공포, 이 모든 고통이 그렇게 했던 것인가?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 벌킹턴이여. 완강하게 버티어라. 가만 보면은 이제 벌킹턴이라는 사람이 너무 감동이 돼서 화자는, 그러니까 이슈메일이죠. 이슈메일이 벌킹턴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 벌킹턴이여. 완강하게 버텨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반신반인의 영웅이여. 이 얘기입니다. 반신반이라는 건 뭡니까? 반텀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벌킹턴이 얼마나 대단하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가 하면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대가 죽어나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대가 죽어나갈 바다의 물 보라. 그곳에서 그대는 신이 되어 솟아오리라. 이렇게 이 장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부분을 볼게요. 이 해설을 잘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번부터 이 소설의 특징들이 이런 형태로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벌킹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등장하는 부분에 보면 굉장히 남성적인 기계가 넘치죠. 야리야리하게 뭐 기생 오래비처럼 그런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남성적인 기계가 대단한 것, 외관에부터 벌써 다릅니다. 그죠? 외관에부터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요. 그가 동시에 말도 적고 고독한 분위기를 즐기고 사람들 막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었는데 묘하게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같은 동료들이 나중에 놀다가 없으니까 그렇게 마구 놀던 아이들이 어머니가 사라져 없었을 때에 찾듯이 마구 찾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장의 끝부분에 조금 전에 보면 벌킹턴에 대한 찬가가 나오죠. 왜 그런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소설은 처음에 발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이게 툭 튀어나왔고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자그마치 이 소설이 나오고 난 뒤에 한 세기가 지납니다. 한 10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비평가들이, 문학 비평가들이 자꾸만 여기에 대한 걸 발굴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발굴 가운데 유명한 게 이 벌킹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히 그냥 일반 이때까지 작가들이 썼는 것처럼 그런 소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뭐를 상징을 띠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되게 좀 봅니다. 이 상징들이 아까 요약하면서 나왔죠. 어떻게 세계의 장을 통해서 우리 현대 문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가를 단지 세계의 장입니다. 이 세계의 장에서 현대 문명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출발이 벌킹턴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 벌킹턴으로부터 되는데 결국은 제가 결론을 자꾸만 빙빙돌로 얘기하지 결론을 얘기할게요. 결론은 이스마엘 자신의 투영입니다. 이스마엘 자신이 이 벌킹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투영이 이 벌킹턴을 통해서 나타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말로 떠들어야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특히 서구 문명에 대해서 마구 비판하는 겁니다. 니네들 그렇게 촌스럽게 그러지 말어. 말하는 사람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서 증명해 주는 사람, 자기의 행위로서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마엘이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자기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요? 배는 파산되어졌고 파손되었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1년 이후에 자기가 살아 돌아와서 1년 이후에 이 소설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에 있었던 강한 인상을 준 벌킹턴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요, 서양 문화 속에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특히 글 한 자 안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많이 칭송받는다 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칭송받는 이유는 그분의 삶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벌킹턴은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뭐가 열려지나요? 여기부터 안 열리면 그다음부터 이 책이 힘들어집니다. 이 책을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는 게 이런 설명을 못 듣고 자기 혼자서 읽으려 그러면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벌킹턴이 왜 여기에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특히 이 주인공의 이스마엘이 자기 자신의 투영을 여기다 시켜놨다는 걸 모르게 되면은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유명한 비평가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매우 성경다운 책이 이 모비딕이다. 야, 참 비평을 해도 한마디로 끝나게 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게 긴 말을 하지 않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성경다운 책이 모비딕이다. 이렇게 비평가가 비평한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이스마엘이라는 작가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의 임무는 뭡니까? 정언자의 임무입니다. 누굽니까? 정언자. 예비하는 자의 정언자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그분을 위해서 정언하고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인제 쪼끔 조병욱 님이 인제 쪼끔 이해된다고 했네요. 예.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못 풀기 시작하면 다음부터 인제 겉돌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책을 다 못 읽고 덮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벌킹턴이라는 사람이 짤막하게 등장하는데, 짤막하게 등장하는 아우라가 첫 번째에 만만치 않았죠. 그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삶을 통해서 증명해 줬고
거기에 대비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스마엘 자신입니다. 자신은 마지막에 저기 죽지도 못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다른 사람은 다 거기 가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33 세밖에 안 사는 삶을 하면서 삶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입니다. 그죠? 그게 실패자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33 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던 거기 속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반향을 일으킬 수가, 큰 힘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벌킹턴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저 혼자 너무 부풀려서 마구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바다로 나아가는 벌킹턴, 너의 삶은 바람과 파도의 길이다. 자, 아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바다로 나아가는 벌킹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라는 험한 세상에 구원시키겠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역사 속에, 구체적인 역사 속에 쑥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벌킹턴은 어떻게 되나요? 4년 동안 항해가 끝났습니다. 그죠? 끝나고 난 뒤에 들어와서 곧바로 마치 이 지상에 있으면은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사람 것처럼 금방 또 이 배를 타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다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육지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고 또다시 도전하고 또다시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로 들어가는 게 지금 벌킹턴인데,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벌킹턴, 너의 삶은 뭐라고요? 바람과 파도의 길이다. 아,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오죠. 연구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길을 터주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문장 볼게요. 안락한 육지가 아니라 영원히 요동치는 파도 위에서만 너의 영혼은 자유롭다. 이렇게 벌킹턴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괜히 억지 그 해설이 아니고 이 해설이 이렇게 아주 분명한 그런 상징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을 되고요. 근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이 상징성의 깊이가 참 대단합니다. 이 벌킹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바다로 떠나는 자들의 운명 전체를 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벌킹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위험과 고독이 도사리는 그런 바다로 마구 뛰어들어가는 그 바다로 나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해자라는 운명이죠. 이 항해자라는 운명을 벌킹턴에다 갖다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자유와 고독.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 삶을 보면 매우 고독했죠. 고독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망망대해의 파도라는 것, 이거는 또 다른 고독의 장소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사막으로 나가죠. 자, 사막이나 망망대해나 별 그것 같습니다. 의미적으로 봐 가지고는요. 예, 그런 것처럼 엄청난 첫 출발이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듯이 여기도 삶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바다라는 자리로 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벨킹턴을 통해서 아합 선장과 피코드호의 운명을 예견하게 만드는데요. 은근히 예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좀 전에 제가 읽었을 때 봤을 때 그 얘기가 나오죠. 비석도 없고, 그러나 그 벨킹턴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배가 출발하자마자 만났던 그 벨킹턴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벨킹턴은 이거에서 제가 이왕 준비하는 김에 쭉 찾아보니까요, 참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더 있었어요. 근데 더 나가면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요만큼 하고 갈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킹턴은 작품 속에 반짝 나왔다가 사라지는, 없어져 버리는 사람 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반짝 나왔다가 사라져서 영 사라져 버린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역사가 진행되고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만 되살아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벌킹턴도 바로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본질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한 깊이가 있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존적인 힘이라는 거는요, 이 같은 숙명과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실존 철학에서 숙명이라는 것 또는 운명이라는 거는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존 철학에서 고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고독. 그 다음에 존재의 비극성.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구비시켜서 갖다 넣어놓은 인물이 벌킹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까는 종교적인 측면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당시는 아직 실존 철학이 나오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이 실존 철학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을 때에 참 대단한 거죠. 이 소설 속에 이런 것들을 다 녹여 놓은 겁니다.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뭐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정언자적인 것도 시대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더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나불나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께 있더라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실제 사실은 서양 문명이라는 거 보게 되면은 천박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꿈만 떠들어대고 시끄러운 자리가 그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깊숙이 보게 될 때에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마엘 자기 분신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분신이라고 받는 거는, 자기는 이 소설을 쓰면서 엄청 두껍게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쓰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는, 나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아주 작은 부분을 알고, 또 내가 말하는 진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깊은 부분은 건들지도 못하고 껍데기만 조금 얘기하는 사람에 불과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깊이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가서 그렇게 벌킹턴 같은 그런 그림자, 이제는 벌킹턴은 없죠. 그림자로서의 벌킹턴을 추구하고 추구했을 때에 진리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스마엘은 살아남고, 벌킹턴은 그 배가 침몰당하면서 29명은 다 죽고 혼자서 살아나온다 했죠. 죽었어요. 한쪽은 죽은 사람이, 하나는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산 사람만 성공했다, 살아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것도 그대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니네들 뭔가를 잘못 보고 있어."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 23 장에서 사실은 벌킹턴이라는 사람을 하나 얘기하는 자리인데,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4 장이 가게 되면은, 너무 깊이 있는 얘기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책 읽다가 때려쳐 버리고 가 버리니까 24 장에 가면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인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보는가, 니네들이 얼마나 편견 속에 살고 있는가, 니네들이 얼마나 경박한가라는 부분을 인제 24 장에 보면은 변호라고 시작되는데,
변호하겠다는 겁니다. 뭘 변호하겠다는 건가 하면은 고래잡이가 어떤 건가 니네들 생각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고래잡이를 변호하겠다는 게 24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장에 대한 얘기를 너무 혼자서 열심히 떠들다가 제가 제대로 여러분이 올리는 걸 잘 못 봤네요. 성경대학 시작되나? 아직 예. 예.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목사님가 저 얘기한다고 그럴까 싶어서 그러긴 한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는 아주 초기에 허먼 멜빌이 얼마나 대단한 작가인가라는 거를 비평가들이 찾아내면서 그 비평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 그런 소설책이 있어서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중에 점점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전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사실은 미국 고전 가운데도 엄청난 고전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를 갖다 댄다면 리어 왕 같으면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이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작가 중에 에밀리 브론테인가 그 사람의 폭풍의 언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풍의 언덕.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비 딕. 이 세 가지가 영미 소설의 3대 비극입니다. 아니 좋은 일 얘기하지 왜 또 비극을 얘기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긴 시간을 두고 한번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극과 희극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비극만큼이나 진리에 가까운 게 흔치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희극은요. 그 당시 웃고 난 뒤에 가볍게 쑥 지나가 버리지 진리에 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불란스 영화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불란스 영화가 엄청 영화 중에 이제 대단한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불란스 영화는 항상 비극으로 끝납니다. 주인공이 자살하든가 주인공이 뭐 어떻게 되든가 이런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게 불란스 영화인데요. 또 훨씬 이전은 그 비극 가운데 유명한 게 그리스의 비극들입니다. 그런 비극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비극은 상당히 진리에 가깝습니다. 어떻든요. 그래서 비극과 희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두고 얘기할 테니까요. 일단은 여기에서 변호라는 부분을 가서 볼게요. 변호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포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포경업을 보는 이 직업을 무태 사람들 사이에는 왠지 낭만적이지 못하고 명예스럽지 못한 직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우리 포경꾼들에 대해서 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앞에는 상당히 원리적인 측면에서의 선지자적인 측면에서의 또 얘기를 해왔다면 여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야. 사람들은 포경업을 고상한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말할 것 필요도 없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에 한 도시에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작살잡이야?' 이렇게 되면은 만만찮게 본다는 겁니다.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작살잡이가 마치 해군 장교들이 무슨 뭐 SWF 하면서 무슨 앞에 이니셜을 이렇게 쓰고 자기 이름을 쓰는 명함을 내놨을 때에 만일 작살잡이가 그렇게 명함을 내놨다 하면은 참 비웃스럽고 주제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할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 왜 사람들이 존경하기를 거부하는가를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보면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하는 얘기가 우리 포경꾼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우리 직업이 기껏 해봤자 도살업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도살. 그런데 도살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도살자인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온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령관, 뭐 별 달고 도살자 그러지만은 그 사령관도 도살자인 건 마찬가지다. 그렇잖아요. 게다가 그 사령관은 잔인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의 도살자지 우리하고는 다르다. 또 이 사령관은 시체가 썩어서 그야말로 냄새가 등천을 하게 되는 그런 불길한 데에서 건져온 그 별 달고 있는 사령관이지 우리는 잡는 게 뭐라고요? 향유고래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향유고래는 왜 향유고래인가 하면은요, 고래 가운데에 앞부분 이마 부분에 있는 기름인데 그 기름이 뭔가 하면은 그 말 그대로 향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냥 옛날에는 화학적인 게 그런 게 안 되니까 이 같은 천연에서 향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향인데 이 우리는 향유고래를 잡는 사람이야. 이제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냄새 나는 전장터의 사령관은 존경하는데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 거는 뭔가는 바보 같은 짓 아니냐는 겁니다. 여자들이 막 사령관이라면 껍벅 넘어가는데 우리 작살잡이다 그러면 행편없이 본다는 겁니다. 얘기를 재밌게 하지 않나요? 예. 아무튼 장군도 도살자. 예, 맞아요. 지금 얘기가 순이님 말씀하신 장군들도 도살자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데 이 장군들이 하는 도살하고 오늘 다르다는 거예요. 향유고래를 잡는 거고 그 존엄한 사람을 잡는 게 장군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현대 문명을 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니네들이 업신여기는 우리를 업신여길 게 아니고 저렇게 사람을 그렇게 도살하는 저쪽을 업신여겼으면 업신여겼지 어째 그렇게 좀 생각이 모자르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포경업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초기에 예를 들어서 각 나라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에 바다의 어떤 끝부분 되면 갑자기 절벽이 돼서 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안 나갈라 합니다. 안 나갈라 하는데 그 안 나갈라 하는 걸 뚫고 나간 사람이 누구들이었는 겁니까? 이 고래잡이들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가만 보니까 이 고래잡이들이 겁없이 저렇게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래잡이께 네덜란드의 인제 역사적인 사실을 인제 들고 얘기합니다. 포경선단에다가 제독을 둔다는 겁니다. 포경선단에다가. 포경배에다가 해군 제독을 갖다 넣어 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프랑스 루이 16세는 사제를 틀어서 덩케르크에서 출항하는 포경선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 주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렌트캣에 있는 30세대 넘는 가족을 정중하게 초청했다는 겁니다. 왠가 하면 고래를 그렇게 잘 잡으니까 우리 여기 프랑스에 와 가지고 30세대가 와 가지고 좀 기술을 가르쳐 들고 그렇게 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안 갔겠죠. 안 갔는데. 자, 첫 번째 네덜란드 예를 들었고 그다음에 프랑스 예를 들었고 그다음에 영국 예를 듭니다. 영국에서는 포경꾼들에게 100만 파운드가 넘는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포경은 자그마치 700척의 포경선이 있는데 이 포경선이 전 세계의 포경선의 3분의 2가 미국 포경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포경선을 타는 사람이 18,000명에 이르고요. 해마다 400만 달러를 하고 이 수치를 다 제시를 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포경업을 겉으로만 보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깔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이 저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우리가 보더라도 벌써 설득당하고 있죠. 아주 설득을 잘하는데 잘하더라도 근거 없이 해대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예를 딱딱 갖다 대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만 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장을 도저히 오늘은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내가 다음 장에 계속 하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장을 오늘 처음에는 다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은 요만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더해야 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이 부분만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단언하거니와 지난 60년 동안의 이 넓은 세계에 평화적으로 작용한 영향력 가운데 이 고상하고 강력한 포경업만큼 잠재력은 가진 게 없었다. 아무튼 세계적인 철학자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우리가 하는 포경업으로 나가서 있는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서 이어가지고 본문들 하나하나 또 확인해 나가면서 가게 되면은 이 소설의 정수가 이런 면에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첫 출발이 23장에서 아주 앞에서 잠깐 나왔던 이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벌킹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벌킹턴이 배가 출발해가지고 막 가는데 그전엔 뉴 베드포드에서 보고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배 키 앞쪽에서 이 사람이 이 배에 탄 걸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벌킹턴에 대한 이 사람이 왜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가라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바다로 나가고 싶은 것. 이 소설의 제일 처음이 뭡니까? 나는 우울하고 또 이 무태서 사는 게 별 의미 없이 느껴지고 뭔가 신바람 나는 일이 없을 때는 나는 뭘 한다 했나요? 배를 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소설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벌킹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죠. 육지에 있으면 마치 발바닥이 뜨거워서 못 사는 처럼 또다시 배를 타고 또다시 배를 타는 사람으로서 벌킹턴을 얘기하고 있고 이 벌킹턴이 사람들께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를 자기 삶을 통해서 사람들께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슈메일이 살고 싶은 삶을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을 벨킹턴을 두고 있고요. 이스메일은 그저 글이나 쓰고 말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실제 진리는 저쪽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말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없는 걸로 되어집니다. 그런 게 참, 짧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니네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야. 진리는 거기 있지 않아. 라는 게 23장이 던지는 큰 주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24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큰 것만 얘기해 보는 사람들이 잘 감이 안 오니까 겨우 포경업 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것,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들추어 내면서 이렇게 한번 봐라. 그렇게 깔볼 일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걸 얘기하다가 오늘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부터 이어서 나가면서 어떻게 포경업이 니네들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야라는 얘기를 계속해 나가고 또 그게 결국은 멜빌이 어마어마한 책이라고 했는데요. 멜빌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날카로워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멋진 책입니다. 예, 그래서 조영민 님도 대단한 책 공부 이끌어 주셔서 예, 지성 충만해지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기대하시고요. 이 기회에 내가 제대로 이 책을 하나 떼봐야 되겠다 생각하십시오. 영감이 이 책을 떼고 나면 여러분이 문학을 보는 안목, 볼 줄 아는 눈 훌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